원장님 소개 먼저 드리면 서울대학교 분자 미생물학을 전공하시고 지금 노화융합연구단에서 단장님으로 계신 권은수 단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식사하시면서 그냥 천천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벌어지고 있는 항노화 최신 연구 동향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화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에 이렇게 노화 연구를 하는 연구 그룹이 어떤 그룹들이 있는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순으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좀 남는다면 저희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 과기부랑 같이 노화 예타를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몇 개의 슬라이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할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에 그럼 이런 노화 연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바처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정말로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고령 국가인 일본보다도 약 1.5배 정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근거는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의 구성에 따라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구분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12년이 걸렸다면 우리나라는 8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이면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5분의 1,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다들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좋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보시는 바처럼 이제 기대 수명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건강 수명은 오히려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살짝 감소하는 것 같은, 결과적으로 병을 가지고 사는 유병 기한이 이제 계속 증가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이게 비단 개인적으로 삶의 질 저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예를 들어 22년 노인 의료비가 노인 의료비가 약 46조 원으로 전체의 43%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로 보면 20%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 사용하는 노인 의료비는 40%가 넘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질병에 걸린 후 그거를 치료하는 이런 고비용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노화가 모든 노인성 질환의 공통 위험 인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치 당뇨나 대사성 질환이 심혈관 질환보다 먼저 오는 선행 질환이듯이 노화가 이런 모든 노인성 질환의 선행 질환이다. 그래서 노화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면 개별 노인성 질환을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게 근본적인 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노화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당연히 노화가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왜 늙어야만 하느냐, 어떻게 늙느냐, 혹은 우리가 노화를 딜레이하거나 예방하거나 혹은 되돌리는 것, 치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는 사실 너무나 다양한 현상으로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노화 연구자들이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체 능력이 떨어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이제 노화라고 이제 한 문장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럼에 따라 당연히 대사 능력 떨어지고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생체 활력이 감소하고 세포나 기관들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와 더불어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 암, 당뇨,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이 발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네 번째 질문을 건너뛰어서 우리가 그럼 이런 노화를 과연 딜레이하거나 예방하거나 되돌릴 수 있을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려면 저와 같은 이제 노화 연구자들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좀 간략하게 좀 보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간단하게 보면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어떠냐?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주황색 선이 노인 인구의 변화이고 이 파란색 선이 5세 미만 영유아의 비율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영유아 인구는 꾸준히 감소해서 그 크로스가 2018년에 일어나서 2018년에 전 세계적으로도 노인 인구가 영유아 인구를 넘어서는 그런 해가 되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사실은 WHO에서 노화의 올드 에이지의 질병 코드를 부여했어요. 2018년에.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이런 기간 동안 당연히 초기에는 어떤 개인의 궁금증, 노화가 도대체 뭐지? 생명 현상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노화가 뭐지? 하는 개인적 궁금증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되었고 지금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임상까지도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적게 먹으면 오래 산다라는 연구는 실제로는 이제 1934년에 칼로리 제한, 칼로리 리스트릭션이라는 걸로 연구가 되었고 수많은 연구를 통해 결국 2019년에는 TAM이라는 이름의 Targeting Aging with Metformin이라는 이름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미국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사로도 어쩌면 보셨을 수가 있을 텐데 혈액 안에 노화를 조절하는 인자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연구도 1950년대 그 첫 시작으로 수많은 연구가 되어오다가 결국에는 역시 이를 이용해서 항노화 임상 한 2017년, 18년, 19년에 임상이 지금 수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처럼 어떤 개체들에서도 노화가 일어나지만 이제 세포를 꺼내서 밖에서 키워보면 그 세포 수준에서도 노화가 일어난다라는 연구가 1961년에 수행이 되었고 이 연구가 어떤 개체 노화의 세포 수준에서의 노화가 개체 수준에서의 노화의 원인일 수 있고 이를 조절하면 개체 수준의 노화가 조절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2000년 넘어서 수행이 되어서 결국 이 연구도 1919년 전후로 임상이 수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노화 리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 노화가 하나의 프로그래밍이고 그 프로그래밍을 되돌릴 수 있다라는 연구가 굉장히 최근에 시작이 되었죠. 2016년에 시작이 되고 2020년, 23년에 이제 좋은 저널들에 보고가 되었고 아직 기한이 짧다 보니 이것은 임상 수준까지는 달아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9년 전후로 이런 활발한 노화를 대상으로 한 임상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정리한 거긴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2019년에 나온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 리뷰를 보면 리뷰에서도 4가지 분야가 엔티에이징 인터벤션에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혈액 내에 있는 노화인자, 그 다음에 소식 효과 약물 다이어트릭 리스트릭션 미메틱스, 그 다음에 노화세포 제거를 의미하는 시놀라이틱, 시노가 노화고 리틱스가 이제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영로와 리프로그래밍, 요 네 가지를 떠오르는 항로와 인터벤션이라고 이제 뽑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제가 좀 이게 더운데 이 자켓을 좀 벗어도 될까요?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 연구들이 수행이 되어 왔고 최근에 어떤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혈액 안에 무언가 생명력을 의미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은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미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의 로고가 Drink from me and live forever.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마시고 젊음을 유지하면서 영생을 하는 거죠. 그런 믿음들이 있었는데 그런 믿음은 16세기에 그 피의 백작이라고 불리는 바토리 백작이 주변 인근 젊은 처자들의 피를 마시고 피를 목욕을 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다가 19세기에 이제 프랑스에 있는 폴 버트라는 분이 마우스의 피부를 제거하고 그 두 개를 외가적 수술로 봉합을 하면 이 두 마우스 간에 혈액이 공유되면서 서큘레이팅 시스템이 공유가 되면서 서로 닮아간다라는 그런 연구를 이제 어떤 개인적인 흥미 차원이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1950년대 클라이브 맥케이라는 코넬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나이가 다른 69쌍의 마우스를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결합하는 걸 보고 파라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 파라바이오시스로 결합을 시켰더니 젊은 마우스는 늙어지고 늙은 마우스는 젊어지더라라는 현상을 이제 보고를 하였고요. 그렇게 어떤 흥미 수준의 연구가 진행이 되어다가 2005년에 드디어 네이처에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모두가 내고 싶어하는 꿈의 저널이죠. 네이처에 젊은 피를 노출했더니 노화된 마우스가 회춘하더라라는 제목의 네이처의 논문을 내는데, 이 논문의 저자들을 보시면 이리나 콤보이라는 분, 그다음에 마이클 콤보이도 서로 부부입니다. 그리고 에이미 웨이저스라는 분, 그다음에 얼빙 와이스맨이라는 분, 그다음에 토마스 란도라는 분은 지금도 관련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연구들을 수행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논문의 저자는 아니지만 이 토마스 란도 교수님과 같은 층에 계시고 되게 절친했던 이 토니 위스커레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연구를 이어받아서 지금 사실 이 관련된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러니까 2등과 초격차를 보이고 있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리나 콤보이라는 분은 본인의 실험실을 차리고 나서 이제 뭐 젊은 혈액에 있는 노화를 억제하는 젊어지는 인자가 아니라 노화된 혈액 안에 있는 노화를 촉진하는 인자 쪽으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예를 들어서 두 마리의 마우스를 여기다 놓고 그 두 마리의 마우스를 파라바이오시스라고 하면 이제 외과적으로 이렇게 꼬매놓는 거니까 마우스에도 안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을 수시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기도 만들어서 실험도 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의미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투석을 하잖아요. 이제 그 과정이랑 굉장히 유사하다. 실제로 투석을 하고 나면 좀 본인이 좀 이제 좀 활력이 생기고 뭐 이런 보고들이 있는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과학적 근거가 되는지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 에이미 웨이저스라는 분은 하버드로 가서 이제 젊은 혈액에 있는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인자를 누구나 찾고 싶어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연구팀들이 이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분이 찾은 게 GDF11이라고 하는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신호 전달 물질인데, 이게 바로 그 젊은 혈액 안에 존재하는 회춘 인자라고 이제 리포트를 하셨고, 하지만 이제 많은 노화 연구들이 노화라는 현상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 그게 내 연구에서는 재현이 되지 않는데 혹은 반대가 되는데 뭐 이런 리포트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노바티스 그룹에서는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에 그 네이처 논문에서는 이제 늙은 마우스 2마리를 쌍으로 파라바이오시스를 한 경우와 늙은 마우스와 영 마우스를 파라바이오시스를 했을 때 보시면 근육 손상을 줬을 때 이 젊은 혈액을 받은 노화 마우스는 근육 세포의 재생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본 덴시티가 잘 유지가 되는데 노화된 마우스들은 그렇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카디악 하이퍼트로피라고 노화가 되면 이제 마우스의 심장들이 이렇게 비대해지거든요. 그런 현상도 개선이 되고 마우스를 러닝 앤 메모리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면 목적지까지 기억을 해서 잘 찾아가는데 노화 마우스는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계속 목적지를 찾아 헤매는 그러니까 러닝 앤 메모리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역시 젊은 혈액을 받은 노화 마우스가 목적지까지 금방 찾아가더라. 러닝 앤 메모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브레인 안에 신경세포의 분화가 늘어나 있더라. 젊은 마우스의 혈액에 노출된 노화된 마우스가 여러 가지 노화 개선 표현형들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연구, 최근 관련된 최신 연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 운동을 하면 뭐 인지 기능도 좋아지고 운동 능력은 당연히 좋아지죠. 그 이외에 암의 크기도 줄어들고 운동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효과도 운동에 의해 혈액 안에 무언가의 물질이 늘어나고 그 물질이 다양한 조직에 가서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꼭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 연구자들이 한 것은 2마리의 노화된 마우스에서 1마리만 운동을 계속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우스에서 혈액을 뽑아서 운동을 안 한 마우스에 주입했을 때 과연 운동을 안 한 마우스가 운동한 마우스의 혈액으로부터 운동에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연구이고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러닝 앤 메모리 기능이 늘어나더라 라는 연구가 2020년에 사이언스지에 리포트가 되었고요. 그 이외에도 그러면은 노화된 마우스, 젊은 마우스로부터 뇌척수액을 뽑아서 노화된 마우스에 넣어줬을 때에도 같은 현상이 보인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인자가 저희가 사실 젊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혈액을 받는 건 뭐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안정성적인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이 그런 일을 하는지 그 인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찾기 위해서 오믹스라고 하는 RNA-seq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 연구진이 찾은 것은 FGF17이라는 역시 사이토카인 신호 전달 물질을 찾았는데 이걸 찾고 나서 그거의 효능을 보기 위해 노화된 마우스에 이제 요 FGF17만 넣어주는 거죠. 젊은 마우스 혈액이 아니라. 그랬더니 이게 바가 높다는 얘기는 이제 메모리 기능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기능이, 그러니까 러닝 앤 메모리 기능이 인지 기능이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젊은 마우스 같은 경우에 요 FGF17을 방해했더니 이 러닝 메모리 기능이 사라지더라, 저해되더라. 그러니까 운동에 의해서 인지 기능이 늘어나는 데에는 요 FGF17이 중요하더라 라는 연구를 2022년에 네이처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니 위스커레이 랩에서 나왔거나 혹은 토니 위스커레이 랩에서 연구를 한 분이 자기 랩을 찾아서 연구를 했거나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다 이분이 수행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연구가 되었냐면 이것은 이제 마우스의 혈액을 마우스에 넣는 게 아니라 젊은 돼지의 혈액을 분액을 계속 만들어서 그 중에 영로화 효능에 있는 프랙션을 얻은 후 그 프랙션을 렛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우스가 설치류 같은 거죠. 거기에 이렇게 두 번에 낮춰서 했더니 이 마우스가
지금까지 보고된 렛은 46개월이 최장수 렛이었는데 자기네들의 렛은 아직 47개월까지도 살아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이 기사가 2023년 2월에 가디언즈에 난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렛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뭐 아직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아무튼 그리고 이 렛의 이름은 시마라고, 리밋, 한계를 뜻하는 걸 이름을 붙여주고 랩에서 키우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저렇게 젊은 돼지의 혈액 중 특정 분액을 주사 맞은 이 렛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보면, 이게 운동 기능인데, 노화된 렛은 운동 기능이 이만큼이고 젊은 렛은 운동 기능이 이만큼인데 더 높죠, 당연히. 이 프랙션을 맞은 노화된 마우스의 운동 능력이 젊은 마우스만큼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화 속도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기울기가 이 혈액의 분액을 맞은 이 렛의 기울기가 낮아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체 나이가 젊은 마우스만큼 되더라. 이런 연구가 2023년, 2024년에 리포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혈액 안에 있는 뭐 노화를 되돌리는 인자들, 노화를 촉진하는 인자들, 이렇게 수많은 연구들이 당연히 이게 모든 노화 연구자들의 꿈 같은 거잖아요. 이런 연구가 수행이 되어 왔고, 아까 말씀드린 스탠포드의 토니 미스커레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은 본인이 찾은 인자들을 가지고, 이 경우에는 이제 CCR11이고, 이 경우에는 베타2 마이크로글로빈이라는 인자고, 이 경우에는 TIMP2라는 인자들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좋은 저널들에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Therapy born from the science of aging 이라고 해서, 이 본인들이 찾은 것들을 가지고 알카히스트라고 하는 항노화 벤처를 만드셔서 이것들을 가지고 노인성 질환,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가지고 임상을 수행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연구들 중에 어쩌면 노화에 관심이 있으시면 기사에서 보셨을 수 있는데, 뭐 사람은 3번 늙는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뭐 38세에 한 번 늙고, 뭐 70세, 60세 한 번 늙고, 뭐 80세 금방 한 번 늙고. 그 연구도 이분이 수행하신 연구고요. 이분이 아마 하시는 연구비는 거의 한 대학의 디파트먼트 정도가 쓰는 연구비를 아마 실험실에서 쓰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영노화 혈액 인자를 가지고 바이오벤처 알카히스트에서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수행을 이렇게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노화세포 제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노화세포는 이제 시네스 셀 클리어런스라고 노화세포 제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세포는 밖에 꺼내서 키우면 무한히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계속 배지만 갈아주면 계속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내가 키워보니 수십 번 분열하고 나면 멈추더라라는 사실을 이분이 레오날도 헤이프릭이라는 분이 1961년에 보고를 하셨고,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는 미국 노화학회 저런톨로지컬 소사이티 오브 아메리카의 프레지던트 학회장도 하시고, 미국 국립노화연구원 내셔널 인스티튜트 온 에이징 NIH 산하의 노화 전문 연구소죠. 그거의 파운딩 멤버로 역할을 수행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세포가 다 똑같은 세포가 아니라 0셀이 있고 올드셀이 있다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 0셀과 올드셀은 모양에서도 다르고, 0셀은 굉장히 얇고 잘생겼는데 스네슨 셀은 굉장히 뚱뚱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징에 의해 저희가 염색을 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염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0세포와 올드세포를 이렇게 저희가 구별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저희가 이제 좀비세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불리느냐. 노화세포는 그 자체도 노화가 되어 있지만, 문제가
요 SASP라고 하는 신호 전달 물질, 무언가를 계속 뿜어내요. 그래서 이 뿜어낸 이런 물질들로 인해서 인근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정말 좀비랑 비슷하죠. 좀비도 다른 사람을 물어가지고 좀비로 만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비 세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61년에 세포 수준에서도 노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처음 알려지고 나서 그 전에도 이제 개체 수준의 노화를 연구하시는 연구 그룹이 있을 거잖아요. 그 둘 사이에는 서로 접점이 없었는데 세포 노화는 세포 노화고 개체 노화는 노화로 그러다가 약 한 50년, 60년이 지나고 나서 메이오 클리닉에 있는 돌슨 박사님 랩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디쉬에서만 키우는 세포도 노화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 몸에서 조직 장기에 있는 세포들도 노화가 진행이 되면 노화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걔네들을 없애면 개체 수준에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노화세포를 요 AP라는 거를 넣어줬을 때에만 딱 노화세포가 죽는 그런 제네틱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에 조로 마우스에 그러니까 노화가 빨리 일어나는 마우스에 AP를 주고 AP를 주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놀랍게도 AP를 주면 말씀드린 대로 이 마우스 안에 있는 노화세포들이 스스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눈으로 보시기에도 이제 마우스 노화 표현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노화가 진행이 되면은 척추가 이렇게 굽거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백내장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녹색으로 보면 녹색 파란색으로 보이면 이렇게 노화세포라고 그랬잖아요. AP를 트리트하면은 처리했더니 이 녹색이 뜨지 않는 결국 노화세포가 제거가 없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수명도 늘어나더라라는 연구를 2011년, 2016년에 네이처지에 이제 리포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없던 노화를 엔티에이징 인터벤션이라는 한 분야가 딱 열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단계를 저희가 이제 이거 편의상 제가 구별한 건데 1세대 노화세포 제거라고 붙인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까 당연히 노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뭐 제네틱 모델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혹시 약물 중에 노화세포만 특이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약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걸 찾아보고 싶어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한 것은 사실 우리 몸에 노화세포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생기는데 이렇게 저절로 죽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어주면 노화가 당연히 개선이 되겠죠. 근데 이 노화세포들이 죽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 마치 캔서 셀들이랑 비슷하죠. 암세포도 여간에서는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암 물질 중에 좀 도시지를 좀 낮추거나 혹은 항암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드랍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혹시 정상세포에는 영향이 없으면서 이 노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노화세포 제거하는 물질들을 찾는 그룹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항노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 중에 그 메커니즘을 모르던 것들 혹시 이게 노화세포를 제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그룹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려진 사실들을 가지고 회사도 차리고 그래서 유니티 바이오텍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를 차리고 이런 연구가 물질을 이용하는 연구를 2세대 노화세포 제거라고 제가 명명을 했고요. 그런 로직으로 이분들이 찾은 게 DQ라는 건데 이건 다사티닙, 케이서틴이라고 하는 이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인데 요걸 쳤더니 운동 능력이 늘어나고 수명도 늘어나더라. 이렇게 이걸 찾아내서 이제 2018년에 네이처 메디슨 이제 리포트를 하였고요. 또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화합물 이런 것들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항암 기술 중에 부작용 없이 암을 제거할 수 있는 게 면역 항암 요법, 카티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그래서 또 어떤 부류가 최근에 이제 수행하고 있냐면 이렇게 노화가 되면 노화세포가 축적이 되는데 젊은
사람들에서도 노화세포가 생기는데 이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제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제거하는 게 뭐 NK셀이라든지 T셀이라든지 이런 거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져서 노화가 되면 노화세포가 추적이 되는 거다. 반대로 다시 말해서 그런 기능 등을 회복시켜주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화세포를 잘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해서 이제 사실은 저희도 저희 생명연에서도 이런 과제를 한번 기획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아까도 이제 선정되지 못했고 근데 어쨌든 2020년에 세놀리틱 카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 카티 그러면 암세포를 죽이는 카티가 있지만 이 카티를 모디파이해서 노화세포를 타겟팅으로 하는 세놀리틱 카티가 노화를 개선한다라는 보고가 2020년에 이제 리포트가 됐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렇게 스네슨 셀을 연구하는 좋은 연구 결과들이 셀 사이언스 네이처지에 2020년, 21년, 22년, 23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리포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치매 마우스입니다. 치매 마우스. 이 치매 마우스는 여기 보시면 녹색 점들이 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바이오마커인데 이 경우에 아까 그 AP 노화세포를 제거하는 경우죠. 노화세포를 제거했더니 요 녹색 점들이 많이 사라지죠. 그리고 이 보통의 마우스는 러닝을 하면 메모리 기능이 늘어나는데 이 치매 마우스는 러닝을 해도 메모리 기능이 그대로인 반면 이 마우스에 AP를 처리해서 노화세포를 제거하면 다시 러닝 메모리 기능이 회복이 되더라라는 연구를 아까 말씀드린 2011년, 16년에 메이오 클리닉에서 그 논문을 낸 펄스토서가 자기 랩을 차리고 2018년에 네이처지에 보고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 몇 년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다들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로 노화세포의 양을 늘리고 그런 경우에 노화세포 제거를 하면 그 증상으로부터 굉장히 좋아지더라라는 연구가 21년에 한편은 사이언스, 한편은 네이처지에 보고되었고 요 네이처지의 제일 저자가 저 한국분이십니다. 여기 독일에 계시다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이제 본인의 랩을 차리셨는데 이제 뭐 요 밑에 있는 줄들이 이렇게 어두운 브라운 색깔이 노화세포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게 늘어나고 여기 이런 두 가지 노화세포 제거 약물을 처리했더니 실제 이제 죽는데 서바이벌도 굉장히 늘어나더라라는 그런 연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노인성 질환의 근간에 노화세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필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 했던 약물과 노화세포 제거하는 약물을 동시에 병행 처리했더니 그 효과가 훨씬 개선이 되더라. 이런 쪽으로도 지금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메이오 클리닉에서 2019년에 뭐 몇 가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임상을 수행하였고, 그 다음에 바이오벤처 유니티 바이오텍에서는 이제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퇴행성 관절염 혹은 황반변성 등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조선일보에 좀비 세포를 없앴더니 회춘이 되더라. 환자 임상을 통해 입증했다. 약을 복용 후 6분 안에 21m를 더 걸어. 이런 너무 이건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고요. 실제 이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로화 리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너무 빠르나요?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노화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고 비가역적이잖아요.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지금은. 그런데 이런 비가역적이라고 생각했던 현상이 하나 더 있는데, 생물학에서. 그게 뭐냐면 줄기세포가 어떤 조직 안에 fully 분화가 된 세포로
되면 이 분화 과정은 비가역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2006년에 야마나카 시냐, 일본에 있는 뭐 유명하신 분이죠, 워낙에. 이분이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심플한 아이디어고 굉장히 직관적인데, 그때는 아무도 그런 일을 안 했던 거죠. 아무튼 이분이 무언가를 했더니 분화가 끝난 세포가 다시 줄기세포로 돌아가더라. 역분화 만능 유도 줄기세포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발견해서 이걸 리포트하고 6년 만에 노벨상을 받죠. 이런 일들은 흔한 일이 아니죠. 그만큼 이 일이 어떤 그 고정된 비가역적이라고 생각했던 현상이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였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똑같이 시간에 따라 비가역적으로 생각이 된 노화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그 연구를 소크 인스티튜트에 있는 요 벨몬테라고 하는 이 분야의 줄기세포 분야의 빅가이인데, 이분이 세포가 아닌 마우스의 야마나카 팩터, 이분이 찾은 OSKM 얘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를 봤더니 실제로 이거 그냥 정상 마우스고요. 이게 조로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늙죠, 빨리. 이 마우스에 독스라고 하는 물질을, 아까 AP 같은 건데 독스를 넣어서 야마나카 팩터를 발현시켰더니 눈으로 보이시기에도 훨씬 젊죠. 수명도 늘어나고, 이런 연구를 2016년에 셀의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기술이 사실은 이 OSKM을 넣으면 세포들이 역분화 줄기세포가 되고 그 후로는 무한 분열을 해서 암이 생기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한 기술이라 좀 더 이상 연구가 별로 없다가 요 하버드에 있는 데이비드 싱클레어라고 하는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저자죠. 아주 유명한 노화 연구자 중에 가장 셀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OSKM 중에 M을 뺀 OSK만 손상을 입은, 그러니까 신경세포에 손상을 주고 거기에 OSK만 넣어줬더니 어떻게 되냐를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 신경세포의 재생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고 실제로 이제 손상된 시력이 회복이 되더라라는 연구를 2020년에 네이처지에 리포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기술이 관심을 받게 되고, 작년 1월에 역시 데이비드 싱클레어 랩에서 이제 그 똑같은 기술 OSK를 망망세포가 아닌 전체 마우스에 발현을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화 속도가 감소하고, 실제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감소하고, 이건 이제 이 두 마리의 마우스가 실제로 나이는 똑같은데 이 마우스는 더 많이 늙어 있더라. 노화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결과고요. 거기에 OSK를 넣어줬더니 다시 이 늙은 마우스가 젊어지더라라는 연구를 이제 셀지에, 이거는 그 양재원 박사님이라고 그 한국인이 퍼스트 오서로 리포트를 한 것이고요. 실제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여서 이제 뭐 YTN에도 이제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고, 그럼 이제 네 가지 중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한 가지 이제 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소식 연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930년대에 이미 시작이 돼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연구이고요. 그리고 이 적게 먹이면 오래 산다라는 건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이스트, 효모, 뭐 선충, 파리, 마우스 다양한 모델에서 다 이런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나 혹은 영장류에서도 이게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서 2009년 사이언스지에 이제 같은 나이의 마우스인데, 영장류인데 적게 먹고 많이 먹었을 때 눈으로 보이기에도 굉장히 젊고
늙고 수명도 또 늘어나더라라는 걸 사이언스지의 리포트가 됐고요. 이거 이제 위스콘신 대학에서 한 연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화 연구는 노화 자체가 워낙에 불어다기 때문에 다양한 서로 다른 실험지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NIA에서는 3년 뒤에 우리도 너네랑 비슷한 실험을 계속 해왔는데 우리 경우에는 수명을 늘리지 않던데? 라는 연구를 네이처지에 리포트하는데, 하지만 두 경우에 있어서 모두 두 몽키가 다 노인성 질환은 훨씬 줄어들더라. 암, 뭐 대사질환 뭐 이런 것들은 다 감소하다라는 그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노화 연구가 수행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아까 데이빗 싱클레어 보여드렸잖아요. OSK를 이용해 리프로그래밍으로 노화 연구를 최근 하고 계시는 이분이 원래는 소식효과에 의한 노화 연구를 초기에 하셨었는데, 이분이 내가 찾은 단백질, 썰툰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거의 활성을 높여주면 노화가 개선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물질을 내가 찾았어. 그래서 그 물질로 회사를 만들었어. 썰트리스라는 회사를 만들고 이거를 GSK에 약 8천억의 이 회사를 팔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근데 물론 GSK에서 이 물질을 가지고 임상을 했는데 부작용으로 지금은 드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물질이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와인에 많이 있어서 뭐 와인을 먹으면 몸에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뭐 그 시작인 건데요. 그러다가 또 한 가지 그 메트포민이라고 하는데, 메트포민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메트포민은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어떤 대사질환에 쓰여왔던, 그때는 메트포민이라는 약물로 쓰인 건 아니고 어떤 저 고트루라는 식물을 뭐 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겠죠. 이게 효과가 있던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서 유효 성분을 찾아서 그걸 합성한 게 메트포민이고, 지금 세계적으로 당뇨에 가장 많이 처방되는 당뇨약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메트포민을 넣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모델에서 수명을 늘리는 현상들이 관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의사분들은 사실 처방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상한데 그 메트포민을 처방받은 당뇨 환자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1950년대, 60년대 이미 의사들 사이에 너 그거 알아?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돼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2014년에 뭐 수백 명의 이제 그 코호트를 이용해서 메트포민이 정말로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거냐라는 케이스가 보고가 되었는데, 이게 검정색이 컨트롤이고 이 녹색이 메트포민입니다. 당뇨 환자예요. 똑같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조금 더 오래 사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당뇨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인보다 수명이 짧아요. 그게 이건데, 똑같은 당뇨약을 먹은, 그러니까 똑같진 않고 다른 당뇨약을 먹은 환자와 정상인인데 보면 당뇨 환자들의 수명이 더 짧죠. 근데 메트포민을 먹은 당뇨 환자는 컨트롤과 비슷하거나 통계적으로는 조금 더 오래 사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70세 이상인 환자분들만 대상으로 범위를 더 좁혀보면 정상인보다 메트포민을 먹고 있는 당뇨 환자가 더 오래 사는 그런 결과가 이제 보고가 되었고, 그러니 당연히 노화 연구자들이 이 메트포민을 가지고 항노화 임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FDA에서는 항노화 임상을 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임상이라는 거는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노화는 질병이 아니잖아. 근데 무슨 항노화 임상을 해? 허가를 안 해주다가 이분이 미국에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칼리지 오브 메디슨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 플러스 다양한 노화 연구자, 의사들이 FDA를 끊임없이 설득을 해서 결국 2019년에 메트포민을 가지고 임상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년, 메트포민은 워낙에 이미 안정성이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일상 필요 없이 이상으로 바로 가고 3,000명,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3,000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해서 이제 2016년, 2015년, 내년이면 이제 임상이 끝나고 그 후로 1년, 2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올 건데,
이때 다시 한번 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그 엔티에이징 인터벤션의 어떤 유명한 인터벤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뭐 장내 미생물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요즘에 밝혀지고 있잖아요. 뭐 대사 질환, 뭐 당연히 장내 미생물은 먹는 거랑 관련이 있을 테니까 대사 질환 관련이 있죠. 근데 했는데 암하고도 관련이 있고, 심지어 뭐 gut brain axis라고 해서 요즘엔 치매, 뭐 우울증, 뭐 이런 것도 건 마이크로브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노화는 생각할 수가 있죠. 실제로 영 피쉬로부터 건 마이크로를 받은 올드 피쉬가 수명이 늘더라. 조로 마우스인데 아무 약물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고, 단지 젊은 마우스로부터 건 마이크로를 받은 조로 마우스가 그렇지 않는 마우스보다 보시기에도 훨씬 사이즈도 크고 실제 수명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건 마이크로브가 노화를 조절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이제 분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노화 치료에 대해 여러 가지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되는 노화 치료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FDA에서는 세계 최초로 엔티에이징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허가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WHO에서는 2018년에 올드 에이지의 질병 코드를 부여를 하는 등 지금 굉장히 노화 연구의 어떤 전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미래에는 노화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진단, 치료, 예방이 가능할 것이며, 그 자체가 하나의 기존에 없던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가 하나 빠져 있는데요. 노화를 진단, 치료, 지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계속 노화가 되돌릴 수 있다, 실험실 수준에서 혹은 임상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화가 개선이 됐다는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바이오마커가 뭐냐. 예를 들어 저희가 코로나 겪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한 건 금방 진단해서 격리시키고 다시 한번 뭐 1주, 2주 후에 다시 한번 했더니 이제 괜찮으니까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라 라는 이런 걸 되게 잘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침을 한다고 해서 약을 먹을 수도 없는 거니까, 결국 어떤 질환이든 시작 포인트는 진단이 돼야 되는데, 노화를 과연 진단할 수 있을 것이냐. 민증 한번 꺼내봐. 너는 노화가 됐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노화를, 바이올로지컬 에이지를 진단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노화가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노화를 진단하려고 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텔로미어 랭스죠. 사람들이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노화가 진행이 되면 점점 짧아지더라. 그게 세포 노화의 원인이야라는 것들은 노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안타깝게도 나이에 따라서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이 상관관계는 있는데, 그 상관 지수가 0.6 이 정도 되면 진단 마커로는 쓸 수 없는, 과학적으로 의미는 있지만 마커로는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이 노화 치료 기술만큼이나 노화의 제너럴 바이오 마커를 찾는 게 노화 연구자들의 꿈 같은 일이었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노화 치료 기술은 상대적으로 무언가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 노화 진단은 수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분야였는데, 2013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이 막 쌓이게 되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숙성이 되면서 드디어 이 나이와 이 상관계수가 0.96, 0.99에 달하는 이런 생체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보고가 되었고요. 지금은 굉장히 핫한 테마고, 실제 사람의 경우에도 무언가 엔티에이징 인터벤션을 했더니 하기 전보다 약 2.5년 정도 나의 생체 나이가 리버스 되더라라는 연구들이 보고가 되고, 그리고
통계학적으로도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생활관리도 건강관리도 잘하고 뭐 이럴 거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미국의 경우에 인데 고졸 혹은 중졸 이런 사람들은 막 살고 술도 먹고 뭐 마약도 하고 이렇다고 이제 그런 가정으로 인구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그 학력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노화 속도가, 그 파퓰레이션의 노화 속도를 봤더니 놀랍게도 이제 하이스쿨 고졸 미만의 경우에는 보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노화 속도가 더 느리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시간의 속도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노화의 속도는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2022년 네이처지에서는 이렇게 이제는 더 나아가면 기술이 더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임상 정보와 결부가 되면 브레인 에이징 클락, 심장 에이징 클락, 이런 클락마저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미국에서는 돈을 내면 약 100불에서 혹은 600불까지 회사마다 다른데 신청을 하면 집으로 키트가 옵니다. 그래서 그 키트를 가지고 손방울 이렇게 손가락에 대고 피를 딱 해가지고 보내거나 혹은 구강세포들을 긁어서 보내면 몇 주 후에 너의 바이올로지컬 에이지는 몇 살이야 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핫하고, 그래서 미래에는 치료뿐만이 아니라 더 정확한 에이징 바이오마커, 더 많은 임상시험 등을 통해서 이제 노화가 질병으로 인식이 되고 이를 진단,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알겠어, 다 좋은데 그게 과연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야? 라고 질문 던질 수 있을 텐데, 이제 이게 데이비드 싱클레어 그 랩에서 나온 네이처 에이징에 나온 논문을 보면 미국의 경우에 건강 수명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면 그거의 경제적 가치가 약 400트릴리언 달러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약간 5경, 그러니까 5만 조인 거죠. 5천, 그러니까 5경에 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에스티메이션 측정을 하였고요.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노화는 개인적인 관심사로 연구 많이 하세요 이러다가 이제는 저기에 무언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겠다 싶으니까 뭐 구글, 애플, 이 빅테크들, 바이오파마들 포함해서 노화에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글은 칼리코라는 회사에 우리 돈으로 한 1.5조 펀딩을 해서 만들고, 이제 제프 베이조스는 알토스라는 회사에 펀딩을 하고, 이 알토스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돈으로 4조의 스타팅 펀딩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런 빅테크 기업들 중에 노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앨런 머스크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앨런 머스크도 노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좀 생각이 좀 다르죠. 내가 개체로서 오래 사는 것보다 내 모든 정보를 이렇게 그 뉴럴 링크라고 이렇게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이분도 이터널 라이프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이외에도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바이오 엔티에이징 바이오 벤처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노화 연구 그룹들이 어떤 그룹들이 있느냐라고 보시면, 저희 생명연에는 이제 노화융합 연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에는, 광주 기초연에는 이제 고령동물만 키워서 인프라로서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시설이 있고,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디지스트에서는 웰 에이징 연구센터라고 여기서도 이제 노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광주 과기원에도 생명노화연구소, 영남대학교, 서울대학교 당연히 시스템스 노화 기전 연구센터, 이렇게 물론 각 대학마다 연구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룹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데는 이런 정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저희 노화 융합 연구단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소개시켜 드리면,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이올로지컬 에이지를 측정할 수 있는 에이징 클락을 만들겠다. 이게 노화가 질병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올로지컬 방법으로 노화를 되돌리는 기술,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로 노화를 지연시키는 기술, 이렇게 세 개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저희 노화융합 연구단에서 연구 수행하고 있고요. 연구 내용은 노화 진단 파트에서는 한국인 후성주연체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 혹은 바이오인포메틱스로 한국인에 적용할 수 있는 생체 바이올로지컬 에이징 클락을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바이올로직스, 뭐 세포 치료제 혹은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노화를 되돌리는 것, 디지털 치료제, 노화 지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노화를 지연시키겠다라는 이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 노화융합 연구단에는 이렇게 기존에 없었던 나이와 생체 나이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울기를 맞추는 그런 연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화가 도대체 무엇이냐? 노화는 Functional Decline of Body Function with Age. 예전에 이렇게 애매한 용어로 노화를 정의했다면, 앞으로는 노화가 Chronological Age, 시간의 변화 분의 생체 나이의 변화로 실제 수치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수치에 근거해서 노화를 치료하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논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꿈꾸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면 저희가 다들 피를 뽑잖아요. 그 피를 통해 나의, 지금도 사실 건강검진을 하면 생체 나이를 주는 아마 그런 검진들 해보셨을 텐데, 그거 다 그 근거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과학적인 근거가 굉장히 부족한 것들이고요.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생체 나이를 제시하고, 그 생체 나이에 근거해서 마치 내 혈압이 140이 넘으면 고혈압, 160이 넘으면 약을 드세요, 이런 것처럼 그 수치에 근거해서 노화 치료 기술이나 노화 지연 기술을 거쳐서 건강한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저희 비전이고요. 이제 이것은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2009년에 아바타 1을 만들었을 때 지구인들이 판도라 행성에 가서 나비족의 이 실온 초전도체 언옵테니움을 뺏어 오잖아요. 그런데 22년에 아바타 2가 개봉했을 때 이 언옵테니움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죠. 지구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판도라 행성의 툴쿤이라고 하는 고래의 뇌척수에게 노화를 멈추는 물질, 암리타라고 하는 것들을 뺏으러 가잖아요. 마치 이게 아까 제가 그 젊은 마우스의 뇌척수약을 뽑아서 늙은 마우스에 넣은 연구가 2022년에 네이처지에 보고됐다고 그랬는데, 이 제임스 카메론이 그런 연구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해에 비슷한 연구가 네이처에도 나오고 영어로도 만들어졌다라는 거에 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 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고, 아니면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조금 더 있는데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건 이제 저희 생명연 노화 연구센터가 2012년부터 사실은 이제 노화 예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했는데 기술성 평가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2013년부터 복지부랑 다부처 예탈을 다시 기획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기술성 평가는 통과하고 키스텝으로 이제 경제성 평가를 들어갔는데 그게 떨어졌죠. 그래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2,500억으로 뭐 이렇게 하다가 연구 내용은 뭐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떨어져서 변경 기획을 해서 분모에 해당하는 BC 분석을 하기 위한 분모에 해당되는 이제 연구비를 2,500억에서 약 2,000억으로 낮추고, 여러 가지 다른 경제성
을 추가해서 했지만 여전히 떨어졌다. 그런 아픔이 있더라. 그때 이제 미래 생명기술과에 있는 여러 사무관님들, 그다음에 과장님들도 한 3분 정도 저희가 이렇게 거쳐 가시는 동안 저희는 끝까지 남아서 노력했는데 아무튼 그런 아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발표 내용 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외에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으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는 들으셨나요? 네. 네. 뭐라고 추정을 하는지. 네. 두 번째는 그러면 노화는 진짜 왜 일어나는지 저희가 이제 생물 이제 배운 고등학교 시간에 배운 걸 기준으로 하는 세포를 그냥 정확히 분열하고 정확히 유전자로 복제하고 이러는데 왜 노화라는 현상이 일어날까? 네.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EST에서 노화 융합 연구다 과제를 해서 생명연구 참여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네. 그거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예타하고 어떻게 다른지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저도 노화가 와서요. 질문을 많이 하시면 잘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마우스, 영장류, 사람 왜 이렇게 그 수명이 다르냐라고 질문을 주셨잖아요. 되게 좋은 질문이시죠. 노화 연구자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느 한 개체에서 한 스피시스에서의 노화가 아니라 다양한 스피시스에서의 노화를 연구하는 걸 보고 컴패러티브 바이올로지라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아주 옛날에는 도대체 콜레이션이 뭐냐 봤더니 작은 애들은 조금 살고 큰 애들은 오래 살더라. 아주 옛날 모델이고요. 근데 그게 맞기도 하지만 안 맞는 것도 있어서 그러면은 그게 뭐지 하다가 혹시 그러면은 전체 사이즈가 아니라 사람이 유독 오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브레인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바디 매스가 아니라 브레인 매스가 아닐까? 이런 연구도 하고. 그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연구 중에는 이런 개체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세포 안에 DNA 돌연변이 뮤테이션들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걸 측정해 봤더니 그 뮤테이션이 축적되는 속도가 빠른 애들은 수명이 좀 짧고 그다음에 그게 느린 애들은 수명이 좀 길더라라고 설명하는 그룹도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원인이야라고 얘기하는 딱 얘기를 하면 이제 노화 분야의 특징이 뭐냐면 한 분야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분야에서 그거 아닌데 우리가 하는 게 더 맞는데 이런 게 너무 좀 많긴 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방금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노화가 왜 일어나느냐?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전에 제가 세포가 분열할 때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잖아요. 그게 원인이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필연적으로 산소호흡을 하는데, 그러면 활성산소가 생기고, 활성산소가 데미지를 축적하고, 그 데미지가 축적이 되는 게 원인이다라고 설명하는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라면 노화가 되면 노화세포가 축적이 되는데 그게 원인이다라고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명의 노화 연구자가 있으면 100개의 노화 이론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화는 톡식한 건 마이크로브가 생겨서 생기는 거야 라는 이론은 메치니코프 박사님, 이전에 그 메치니코프라는 유산균 음료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100년 전에 그분은 또 그런 이론을 냈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서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 설명하는 이론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냥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이 노화는 리프로덕션, 그러니까 번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통계가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 자연에는 연어가 바다에 살다가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번식을 하면 한 달, 두 달 안에 노화가 일어나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평상시에는 얘가 번식을 하기 전까지는 너는 아직 늙지 마라라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다가 번식이 끝나는 순간 너는 이제 종으로서의 목적을 다 이뤘다. 이제 늙어도 돼. 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시사하는 거고, 실제로 사람의 경우에도 초산을 늦게 한 여자의 경우 초산을 빨리 한 여자보다 예를 들어 뭐 몇 세 이상 생존할 확률이 4배가 높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노화를 저희가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래밍을 저희가 일정 시기가 되면 혹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나면 끄는, 이제는 뭐 그런 식으로든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고요.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뭐셨죠? 네네네. 네. 사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들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저희가 제가 노화융합연구단에 지금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단장을 맡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제가 오늘 설명드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획을 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노화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구조로 이 사업이 구성되어 있고, 반면 2012년에 저희가 2012년, 13년에 이 노화 예탈을 할 때에는 그런 구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노화를 이게 아무래도 과기부와 복지부에 다 붙여야 예타이다 보니까 복지부 내용도 실어야 되고 과기부 내용도 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화 기전, 노화 치료를 과기부 예타로 옆에서 내용으로, 복지부 내용으로는 노화 치료, 노화 기전, 노화 제어, 그게 이제 과기부, 복지부는 역학, 치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백화점식으로 혹은 이제 국내 노화 연구하시는 분들을 다 끌어 모아서 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구성이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노화융합연구단 사업은 나름 저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설계를 했다면 이때는 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당연히 진단 내용은 여기 아예 없고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용도 당연히 다르고요. 수천억 단위고 저희는 지금 그렇진 않죠. 더 궁금하신 내용은 없으신가요?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 주신 거에 노화에 대한 치료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쓰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나이가 들게 되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질환들, 치매든 면역 약한 그런 거에 대한 치료의 개념인 건지, 그러니까 노화에 대한 치료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존의 질환만을 별도로 타겟팅을 해서 치료하는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의 해결책이 다른 게 어떤 게 있는 건지.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뉴스에서 되게 자극적으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영노화 기술 개발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기대 깊은 사람은 더 이상 늦지 않고 200세 그때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거랑 비슷한 취지에서 이게 영노화 기술이라는 것의 목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에 대표적으로 4가지 혹은 5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 거에 주 타겟은 노화 세포를 제거하는 거, 그게 뭐 실제 세포를 죽이는 게 됐던 아니면 뭐 역투나 만능 주기 세포를 이용해서 새로운 세포 분열을 하게 하든 뭐 그런 쪽인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그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건지. 네. 일단 제가 처음 질문에 대답하면 또 두 번째 질문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그러니까 네가 와서 말하는 노화 치료와 노인성 질환의 치료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2012년, 13년에 노화 예탈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 복지부의 노화 치료가 결국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이미 고혈압, 당뇨, 치매 쪽으로 국가에서 수많은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너네들이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복지부 쪽 연구 파트를 구성할 때 국가적으로 그렇게 투자가 되고 있지 않는 분야를 찾아서 중복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구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내용들이 좀 많이 평가절하가 되고 경제성 평가가 좀 힘들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노화 치료는 이런 겁니다. 이게 처음에 있던 슬라이드인데, 노화가 기존에는 이런 다양한 노인성 질환의 공통 위험 인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노화가 이런 다양한 노인성 질환의 선행 질환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사성 질환 대사성 질환 당뇨가 심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의료에서는 이게 먼저 오고 그러면 당연히 피가 기름지고 탁해지고 그러면서 어딘가에 막혀서 뭐 심혈관 질환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그 당뇨 대성 질환을 네가 조절할 수 있으면 너는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저희는 노화가 이런 다양한 노인성 질환의 선행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으면 이런 노인성 질환의 발병을 막거나 딜레이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저희 사업을 이제 기획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저희 그 연구단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다르고요. 두 번째 궁금해하셨던 내용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무병 장수. 네네네. 이게 네. 그러니까 저희 사업의 목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이 돼서 이제 기대 수명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반면에 이제 노인성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 수명은 오히려 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결국 병원에 있는 유병기한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화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은 기대 수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고,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노인성 질환의 선행 질환인 노화를 우리가 진단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로직인 거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2018년에 WHO에서 올드 에이지의 질병 코드를 부여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저희 노화 연구자 입장에서 드디어 노화 연구자들의 꿈이 이루어졌다. 노화가 질병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구나라고 좋아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질환으로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 뭐 치매, 나이 들면 기억력 감퇴하는 거지 그게 무슨 병이야 그랬다가 지금은 다 알츠하이머 뭐 다 병이죠. 노인성 근감소증 옛날에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2016년에 WHO랑 미국에서 질병 코드를 딱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2년 지나서 일본이 2018년에 노인성 근감소증의 질병 코드를 부여하고
우리나라는 2021년에 질병 코드를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질병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이 있고 나서 드디어 노화가 정식 질병으로 될 수 있는 첫 단추가 꿰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때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올드 에이지의 질병 코드를 부여한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65세 이상이 되면 노화라는 질병에 걸려있는 환자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인 차별 이슈부터 시작해서 이제 의사들이나 이런 단체에서 아니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질병일 수 있느냐 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벌어지는 바람에 2022년에 WHO에서 다시 이걸 철회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18년에 WHO에서 질병 코드를 부여할 때 올드 에이지가 아니라 저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 바이올로지컬 에이지, 생체 나이의 변화라고 질병을 부여했으면 그러면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1.2 이상, 1.4 이상 이런 사람들만 나이와 무관하게 질병 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짰으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WHO에서 다시 한번 노화의 질병 코드를 부여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부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숫자에 근거해서 노화 속도를 늦출 수가 있으면 다양한 노인성 질환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게 될 것이다. 노화를 완전히 멈추는 게 가능할 것이냐? 아바타 2에 나온 것처럼 그거는 이제 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게 올 수도 있죠. 저는 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비만이 질병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이래저래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만이 언제 처음 질병 코드를 받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비만이 2013년, 14년에 질병 코드를 받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야, 이거 뭐 많이 먹고 이래서 생긴 이게 어떻게 질병이야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로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위고비, 마운자로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핫한 저는 노화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정말로 노화를 눈에 띄게 너 정말 내가 알던 너 맞아 이럴 정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의 목표는 그런 건 아니고요.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런 저희 노화 바이올로지컬 에이지 그 넘버에 근거해서 그게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셨던가요? 세 번째 질문도 있으셨던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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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거 처음 말씀드릴 때 너무 좋아서 최대한 빨리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이 쌓이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이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밝혀졌다고 그랬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라 그 2013년, 12년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어떤 논문은 71개의 로커스, 위치. 그러니까 우리 DNA가 있으면 DNA의 그 시퀀스, 순서는 바뀌지 않고 거기에 메실레이션 뭐 이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읽으면 그 중에 노화와 코릴레이션이 있는 패턴들이 있더라. 이런 거고요. 그러면 노화가 진행이 되면 왜 거기에 메실레이션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인공지능이 왜 그런 결과를 줬는지 모르지만 그 좋은 솔루션을 제시하듯이 이것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왜 노화랑 콜레이션이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으면 저희가 또 하나의 큰 어떤 그런 의문점을 풀어내는 그런 일이 되겠죠. 네. 있다고 제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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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노화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너럴 바이오마커가 없다라는 게 오랫동안 이 필드의 정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개인마다 다르고 한 개인 안에서도 조직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노화를 하나로 측정할 수 있느냐라는 게 그거였는데 2013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보고에서의 가장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의 브레인에서 분석을 하든 피에서 분석을 하든 근육에서 분석하든 피부에서 분석을 하든 똑같은 수치를 주는 그런 바이오마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터 레귤레이터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조직 특이적으로 더 좋은 에이징 클락을 만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너의 너의 가장 큰 노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연구의 의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다른 개별 조직들의 노화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65세인 분이 내가 아무리 인지 기능이 좋아도 20세의 인지 기능보다 높을 거냐?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 레인지 안에서 변화가 되는 거고 그걸 조절하는 마스터 레귤레이터가 있다. 그래서 2022년에 아까 네이처 거기에서는 이 기술들이 더 개발이 되면 나중에는 어떤 조직 특이적 에이징 클락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네, 감사합니다.